안녕하세요. 현대시 아카이브에서 한국 현대 시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시인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현대시 아카이브. 오늘은 이경림 시인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최근에는 이사를 좀 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인천에서 용인으로 이사를 네. 해서 아직 그쪽에 잘 모릅니다. 지리도 음, 모르고 환경이 어떤지 그런 것도 아직 덜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네. 아직 좀 그 지형적으로는 설계했네요. 네. 네네. 책으로 만나 뵙고 마음으로 흠모하던 선생님과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오늘 선생님의 인터뷰는 그간 치열하게 살아오신 선생님의 시력을 돌아보고 그 기원과 좌표를 가늠해 보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의 그간 문단 활동을 통해 알려진 이력들이 있겠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을 생각해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간 문단의 파벌이나 유행과는 떨어진 자리에서 독자적인 여성의 시를 써오셨고, 독자적으로 예술적 충동과 인생의 고통을 결합시키는 작품들로 독자들을 매료시켜 오셨습니다. 더구나 또래의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 좀 늦은 등단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가볍게 등단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청해 보고 싶습니다. 1989년에 문학과 비평에 굴욕의 땅에서 왜 9편의 시를 발표하시면서 등단하셨습니다. 우리 나이로 43이신 것 같습니다. 이미 성년의 나이이고 삶에 대한 관점이나 생각들이 무르익을 때에 선생님을 시작으로 이끈 계기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1980년대적인 어떤 것들과 만나는 일이 아닐까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늦은 등단은 순전히 개인사적인 이야기였고요. 저는 그 80년대의 그 사회적인 우리나라 특유의 사회적인 거기에 기여할 틈이 없었어요. 너무 개인적인 그 삶이 각박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이제 몸도 많이 아팠고 그런 것을 감당하느라고 가정적으로 좀 가난했고 그거를 이제 몸이 조금 낫고 난 뒤에는 그 가난한 속에서 아이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인제 제가 직접 뛰어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80 년대를 몸으로 살았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80년대를 의식하고 문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는 후학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80년대적인 어떤 분위기가 바로 선생님을 시로 이끌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여성 시의 개진이랄지 또 옛날 같으면 이제 좀 일찍이 문사라는 용어를 쓸 만큼 일찍부터 두각된 사람들의 활동 공간이었고 이랬던 것들이 사실 80년대에 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종의 창작 공간이 허락되기도 했고 또 여성들에게도 훨씬 더 많이 넓어지기도 했고 뭐 이런 것들과 좀 결을 같이 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자체가 또 생각해 보면 80년대적인 네.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릴 때는 사실 오장환이라는 시인을 좀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30년대와 4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 오장환 시인인데, 그 문학사 공부하다 보니까 60년대 대표 시인이 김수영 시인하고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먼 간극을 가질 수가 있지? 생각해 보다가 생각해 보면 30년대가 오장환 시인을 원했고 60년대가 김수영 시인을 원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물론 그 개인들로서는 그냥 자기 시대를 살아냈을 따름이고 자기에게 그런 기회나 어떤 것들이 주어졌을 때 시청자에게 매진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서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좀 흥미로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시가 엄밀하게 보면 다 그 시인의 삶에서 양분을 얻겠지만 선생님의 시는 더더욱 선생님의 삶에 탯줄을 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선생님의 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진술들이 저는 그런 정직성에서 연유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부터 선생님 시만 좋아서 읽었지 막상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는데요. 시 속에서 보니까 번역 일을 하셨던 아버님 말씀도 나오는 것 같고 또 그 아버지께서 원고지를 빼곡하게 써나가는 이미지도 나타났고요. 선생님 자신이 가방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진술들도 보였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궁금하고 또 선생님의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생동감, 입체감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를 만나게 되고 시를 쓰고 또 시를 써도 그걸 계속 밀고 나가게 하는 어떤 힘이 개인적 삶의 공간 안에 따로 존재할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시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삶이 너무 척박해서 막 그 삶을 이렇게 이어가기 위해서 시 같은 건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문학을 하시고 문학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그랬는지 그 힘든 속에서 나도 모르게 시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인제 결핵을 앓을 때는 결핵병동에서 6개월을 있은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서만요? 예. 저 인천의 그 결핵 요양원. 예. 거기서 6개월을 있은 적이 있었는데 밤을 새워서 연습장 한 권에다가 앞뒤로 낙서처럼 그 시를 쓴 거예요. 그게 100여 편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는 시라고 생각 안 했고 그냥 낙서라고 생각했죠. 그러고 나서 인제 30대 후반이 돼서 우연히 인제 오교원 쌤 강의를 듣게 됐어요. 시 창작 강의를 창작 강의를 하신 거였어요? 그럼 그 첫날 선생님의 작품을 오기원 선생님께서 아까 보셨던 건 아니죠? 봤어요. 작품을 그때도 이미 보셨어요? 그때 제가 쓴 시를 이렇게 짧은 시를 하나 가져갔는데 네. 인제 "이게 시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좋은 시라고. 그때도 다 못 들었어요, 너무 몸이 아파서. 그래서 중간에 나와서 바깥에 앉아 있는데 오기원 쌤이 인제 강의가 끝나고 나오셨어요. 네. 근데 문을 열어보고 이렇게 인제 내가 뒤에 쪼끔 앉았다 나가니까 네. 인제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왜 여기 앉아 있느냐?" 뭐 이렇게 물으시고 "이름이 뭐냐?" 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인제 그때 전화번호를 적어 드렸는데 한 달쯤 있다가 전화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프냐? 시를 쓰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돼서 인제 한 달에 한 번, 음.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오 선생님 강의에 나가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인제 저도 모르게 인제 옛날에 써 놨던 시들을 보여 드렸어요, 어느 날. 그랬는데 그 오 선생님이 이미 시인이시네요. 그러면서 뭐 "배우는 것 같은 건 필요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인제 많이 힘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시를 쓸 수 있겠구나.'는 생각을 했고 그때 드렸던 시들이 거의 그대로 첫 시집이 돼서 나왔어요. 그 선생님의 지금 그 두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첫 번째 답변은 선생님이 그 병동에 계실 때 그걸 뭐 조금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지금 네. 아파서 병동에 네. 있는 시간이니까 그런 아주 개인적인 그 어떻게 보면 암흑의 시간에 선생님의 내면에서 저절로 터져 나왔던 어떤 그 무언가 그 줄글들을 노트에 가득 선생님이 쏟아내셨고 또 우연한 계기에 오기원 선생님의 강의를 접하게 되셨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이 그 짧은 시 한 편을 이렇게 제출하고 오기원 선생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일종의 사제 간의 인연이 만들어지게 되는 네네. 계기 그랬죠.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네요. 예. 어느 모로 보나 시가 선생님께 노크를 한 것이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예. 있겠죠.
그 한 수강생이 자기하고 차를 마시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꼭 시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시인이요? 시인이 되려고 왔다고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시인이 된다는 생각이 없이 여기 왔냐고. 그래서 나는 그냥 사람들을 만나러 왔다. 그랬죠. 그분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온 사람들은 대체로 시를 쓰려고 오신 분들인데 이러시면서 네. 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실례지만 그러면 그때 그 오교원 선생님을 다시 돌아보게 했던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일까요? 굴욕의 땅에서 연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첫 시집에 실려 있는 작품 연작시가 그 네네네. 작품이군요. 예. 그 작품이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작품이었었어요. 거기도 소제목으로 나와 있다시피 진에게라는 부제가 붙었는데 네. 그때 89년도에 예. 그 해에 예. 진이라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근데 그 동생이 여기 연대 국문과 출신이었어요. 그 동생이 심장병으로 예. 예, 고등학교 국어 선생 하다가 그냥 갔어요. 아. 그때 굉장히 슬픔에 젖어 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굴욕의 땅에서가 진이라는 그 동생이 부제로 다 예, 진에게. 부제로 붙은 거였었어요. 예. 아까 여기 백양로를 걸어오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기억을 많이 떠올릴 만한 일이네요. 예. 그러면 그 연작 씨가 아, 오규원 선생님과의 첫 만남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선생님에게 시제를 발견하게 만들고, 예. 선생님이 그 작품이 따지고 보면 또 등단작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등단으로 이끌고, 그, 그리고 또 그게 당연히 첫 시집에서 중요한 연작시 형태로 들어오게 되었고, 등단은 어떤 그 경로를 거치셨을까요, 선생님? 문학과 비평이라는 잡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죽은 동생이 어느 날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인데 그 네. 잡지를 하나 갖다 줬어요. 읽을 거리로. 읽을 거리로 갖다 줬는데 신인상 뭐 근데 상금을 뭐 30만 원인가 준다는 거예요. 근데 시를 써 놓은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아 이거 30만 원을 받으면 입원비는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30만 원이면 상당히 컸어요. 크죠. 예. 그래서 투고를 했는데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그게 어떤 뭐 될까. 그리고 뭐 시인이 된다는 생각은 정말 안 했고 30만 원에 팔려서 투고를 했는데 그게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의외여서 '이걸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 한 겹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또 그 진이라는 합자를 쓰시는 선생님의 동생분께서 선생님한테 문학적 삶을 사실은 이어주고 가신 거네요. 선생님 그 작품을 읽으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랄까 좀 장식적인 것이 없으세요. 더군다나 훈련된 장식성 이런 건 더 없으세요. 예 없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도 사랑이 갖고 있는 여러 양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거의 직진하시는 타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시를 읽을 때 제가 받았던 첫 번째 강렬한 인상이 정직성이었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오기훈 선생님 눈에도 띄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작품을 한편 읽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행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니 장롱들의 낭독을 청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장롱들 장롱에 대고 108배를 하고 울었다. 아침을 먹었다. 전화가 왔다. 우리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갈까? 점심은 어디인가? 점심을 먹고 나니 비로소 아침이 아니었다. 점심도 아니었다. 귀뚜라미 한 마리가 귓속 어느 깊은 별에서 울기 시작했다. 그 어디 꽃잎 같은 것이 날리는 듯도 했다.
장롱에 대고 천배를 하고 웃었다. 100년 묵은 오동나무 널빤지에 대고 죽은 엄마 신행저고리에 대고 경해년 4월 초여새 사주 단자에 대고 캐캐 묵은 목화솜 이불에 대고 천배를 하고 나니 70년 전 지나간 저녁이 왔다. 700년 전인지도 모른다고 장롱들이 수군거렸다. 장롱에 대고 3000배를 하고 우두커니 있었다. 다만 이름인 장롱에 대고 앞도 뒤도 없는 장롱에 대고 앞인 듯 뒤인 장롱, 아닌 듯 바뀐 장롱, 텅 빈 듯 꽉 찬 장롱, 무한 정적인 장롱, 고성방가인 장롱, 청천벽력인 장롱, 캄캄절벽인 장롱. 몸은 넓적하고 낯빛은 누렇고 키는 천정만하고 속은 차가운 남짓에 8개의 문이 있는 장롱, 문이 없는 장롱, 벙어리이고 긴머리이고 바보 천치인 장롱이 되고 만배를 해도 장롱이 되지는 않는다고 장롱들이 낄낄거렸다. 파리 한 마리가 천장의 사방 연속 무늬 속을 거꾸로 헤매고 있었다.